работа в целом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Прямые контакты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и откровенно содействуют разрешению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достигнутое нами понимание позволит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той цели и откроет дорогу к миру на Украине. I believe we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There were many points that we agreed on. Most of them, I would say, a couple of big ones that we haven't quite got there, but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I will call up NATO in a little while. And I'll, of course,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ell him about today's meeting. It's ultimately up to them. And we'll speak to you very soon and probably see you again very soon.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I don't know. I'll get a little heat on that one, but I could see it possibly happening.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네, 이번 시간은 엄유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인데요. 3대3 회담 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 휴전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자, 두 정상은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휴전에 대한 공식 발표도 없었고요. 특히 러시아 측에서는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익한 협상이었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 총장님, 이 얘기는 러시아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토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몇 차례 기한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휴전에 응답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가기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미 백악관 대변인도 언급했지만 이번에 가서는 협상하는 것보다는 듣는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푸틴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가서 직접 듣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아마 가기 전서부터 아마 이번 회담은 바로 휴전으로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미리 인식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는데 제가 이제 미국 언론들을 좀 살펴보니까 벌써부터 노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 성과가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지 않았을까요? 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먼저 그 인사말 하도록 만들었고 본인은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코멘트만 다른 것으로 끝냈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이번 회담이 노딜인지 아닌지는 실제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곧 다시 만날 거라고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즉석에서 다음엔 모스크바에서 대화를 하자고 영어로 제안한 겁니다. 러시아어가 아니라 영어로.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한 순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엔 정말 모스크바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강대국들 간의 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 국가로 찾아가는 것은 뭔가 찾아가는 사람이 뭔가 아쉬워서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갔는데 환영 사절로 정부 인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B-2 스텔스 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심지어는 비행기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 양 옆에다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쭉 배치해놨잖아요. 보면. 이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간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푸틴에게 향후 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압박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은 10년 만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서방 지도자와 대면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좀 모처럼 환대받는 주인공이 됐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계단에서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래스카에 이제 내리자마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환대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 카펫도 지금 깔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각에선 뭐 놀라울 정도의 환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자, 성치훈 부의장님, 일각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이 딱 원했던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고립되어 있던 푸틴 대통령이 이 미국, 패권 국가인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전략이 잘 먹히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장소가 알래스카잖아요. 저는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도 좀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자체가 원래 소련, 러시아의 땅이었다가 1867년에 72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끼리 사실 그 영토를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영토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언제든 러시아 푸틴 당신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영토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저는 전략적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과 환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전략 협상, 비즈니스맨으로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수를 많이 드러낸 것인데 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뭔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아마 추가 협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엄청장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 영공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는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를 띄워서 호위를 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주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략 폭격기 시범 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이 미국 측이 좀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속내가 대체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 활주로를 걸을 때 머리 위로 날아갔던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는 이란을 공격한 무기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데 바로 이란을 공격했던 그 실제의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고 아하. 아니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반대로 예.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다음번은 모스크바에서 보자고 했는데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네. 아마 러시아 쪽에서도 유사한 퍼포먼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한 퍼포먼스가 모스크바 회담이 성사된다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에 있었던 헬싱키 회담 소환을 했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좀 푸틴한테 말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뭔가 세계적인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와 KGB 정보요원 출신의 푸틴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엄청장님, 좀 푸틴이 유리할 거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이번 결과가 좀 푸틴한테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푸틴은 약간 숙제를 트럼프한테 던져주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숙제를 이렇게 푸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나토와 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또 어느 정도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결심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굳이 그것을 애걸복걸할 그럴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회담의 구도는 푸틴이 자기 입장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설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푸틴이 더 약간 우세한 위치에서 회담이 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 또 관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하면 이 이후에 3자 회동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었잖아요. 3자 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3년여 동안 전쟁을 해왔고 양측의 관계가 매우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3국이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했던 그 지역의 대부분을 러시아는 달라는 것이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이지 못 않습니까? 준다.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인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네. 나토 가입을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가입은 안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미국이 책임지겠다라는 정도의 발언이 돼야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o maybe we agree with Prime Minister Pashinyan to send a joint appeal to Nobel Committee to award President Trump with the Nobel Peace Prize. Because It would be a great honor, certainly, but I would never politic. 엄 총장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노벨 평화상과 관련된 이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인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간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라면 이미 휴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도는 1차적으로는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휴전 테이블에 앉게 하는 데에서 판결이 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2차로 노벨 평화상 시도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미국과 함께 나란히 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과의 결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광복절 첫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특히 북러 밀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 북한 측에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북측도 일부 철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말까지 쏟아냈는데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이런 양측을 두고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짝사랑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응답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워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대국민 메시지인지 대김여정 메시지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결심을 상당히 굴종적으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을 했고요. 또한 국정원이 대북방송을 중단을 결정을 했고 한미연합훈련을 또 조정하겠다라고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북 확성기 20여 대를 다 철거를 했고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짝사랑, 애처로운 짝사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김여정의 답변은 개꿈이다 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기시감이 드는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